새벽 3시 며느리는 매일 백첩 반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종갓집. 하지만 시어머니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며느리 얼굴에 소금을 퍼붓고 악마처럼 웃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이 사람 구실을 하냐? 남편은 바로 옆방에서 듣고도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당에서 들려온 소름 끼치는 나무 깎는 소리 창밖을 본 순간 며느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어제 없던 목각 인형이 놓여 있었고 그 인형의 얼굴은 피처럼 붉게 칠해진 채 자신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에서 들린 한마디. 이번엔 이 아이로 바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밤이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밤이 와도 끝나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새벽 2시 반. 잠든 듯 고요한 마을 한가운데 담장 높고 처마 깊은 고택 하나가 서 있습니다. 기와는 묵직하고 기둥은 오래됐으며 마당 가득 쌓인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닙니다. 무게가 있는 어둠입니다. 수백 년이 내려앉은 그런 어둠입니다. 서연은 그 어둠 속에서 눈을 뜹니다. 알람도 없습니다. 누가 깨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이 압니다. 자야 할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더 자면 안 된다는 것을. 이불을 걷고 일어서는 순간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깁니다. 혼례를 치른 지 6달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이 새벽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손발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속치마를 여밉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 아래에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깊고 짙습니다. 26. 그 나이에 이미 잃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켭니다. 육수 솥이 먼저입니다. 전날 저녁부터 우려놓은 사골 국물에 불을 올리고 냉장고 속 재료들을 꺼냅니다. 이 집 부엌에는 냉장고가 2대입니다. 하나는 제사 음식 전용이고 하나는 일상 식재료용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은 백첩입니다. 매일이 백첩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연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여사는 아침마다 새벽 제사상에 준하는 밥상을 원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문의 위신. 조기를 꺼냅니다. 껍질이 황금빛입니다. 굽기 전에 소금을 바릅니다. 손끝이 절로 떨립니다. 찬 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시간의 고요함이, 이 집의 침묵이 어딘가 낯설게 서연의 등을 누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마당 쪽에서입니다. 나무를 깎는 소리. 사각사각. 칼이 목재를 긁는 듯한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서연은 손을 멈춥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한참을 듣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기를 짚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습니다. 계속합니다. 새벽 4시. 밥상이 완성됩니다. 근 2시간의 작업입니다. 나물 9가지, 전 5가지, 탕 3가지, 김치 4가지, 조림 2, 구이 1, 찜 1, 밥 따로, 죽 따로. 젓가락 하나도 각도가 맞아야 합니다. 그릇 하나도 금이 보이면 안 됩니다. 상보를 올리고 숨을 고릅니다. 온몸이 뜨겁습니다.
부엌 바깥은 아직 어둡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열립니다. 박씨 여사는 이른을 바라봅니다.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으며 눈빛은 언제나 날카롭습니다. 한복을 입고 나옵니다. 새벽에도 한복입니다. 단 한 번도 잠옷 차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숙입니다. 어머님, 진지 올렸습니다. 박씨 여사는 대꾸 없이 상 앞에 앉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들어봅니다. 숟가락을 넣어봅니다.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봅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도라지나물 앞에서 서연의 심장이 조여듭니다. 이게 뭐냐? 서연은 말문이 막힙니다. 도라지나물입니다. 참기름에 묻힌 도라지나물입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어제와 같은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물이 덜 빠졌다.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냐? 돼지 먹으라고 만든 거냐? 서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사실 도라지나물의 물기는 완벽합니다. 서연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이 집에서는 박씨 여사가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걸어옵니다. 싱크대 옆 소금통을 짚습니다. 서연은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 앞으로 소금이 뿌려집니다. 한 줌, 눈에도 들어갑니다. 입에도 들어갑니다. 부정탄년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 눈물이 납니다. 아픔 때문이 아닙니다. 굴욕 때문입니다. 차마 손으로 얼굴도 닦지 못하고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부엌 형광등빛 아래에서 이 장면이 얼마나 서늘한지 서연만 압니다. 대를 못 잇는 년이 뭘 바라. 시도 못 받으면서 박씨 여사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고요해집니다. 서연은 그제야 손등으로 눈을 닦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이 시립니다. 소금 맛이 입안에 납니다. 짜고 씁니다. 남편 방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서연은 그쪽을 봅니다. 한참 봅니다.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방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재영, 그가 이 집의 장남입니다. 이 집의 종손입니다. 그리고 서연의 남편입니다. 분명 지금 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지금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더 슬픕니다. 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쏟아진 음식들을 치웁니다. 상을 다시 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치웁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머릿속은 텅 빕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서연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들립니다. 사각사각. 나무 깎는 소리. 이번엔 분명합니다. 서연은 손을 멈추고 창을 통해 마당을 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도 사람도 빛도 없습니다. 그냥 마당입니다. 오래된 석등 하나가 희미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석등 옆 처마 아래 선반 위에 뭔가 놓여 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목각 인형입니다. 사람 형태를 한 작은 나무 인형. 처음 봤을 때는 장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인형이 저기 있었나 싶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어제는 어두워서 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창문에서 물러납니다.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집 안에는 그 인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안방 창호지 문 옆에도 하나, 대청마루 한켠에도 하나, 제사방 입구 위 선반에도 하나.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것인지, 원래 이 집에 있던 것인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한번. 그 인형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시어머니는 서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원래 있던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설거지를 마치고 물을 한 잔 마시러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 혼잣말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하고 뭔가 은쫄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레 복도를 지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얇은 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목각 인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절하게, 두려운 듯. 하지만 무엇을 비는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 너머의 말은 너무 낮았습니다. 너무 촘촘했습니다. 서연은 그냥 물러났습니다. 방해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입니다. 나무 깎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 오늘도 서연은 설거지를 마칩니다. 불을 끕니다. 빈 부엌에 혼자 섭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합니다. 새벽 5시. 이 집에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들 잠든 시간에 혼자 모든 것을 치우고 혼자 상처를 사귀고 혼자 시작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집에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 도망쳤을까? 거절했을까? 아니면 결국 같은 선택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 집의 새벽이 너무 길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집에는 새벽이 오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소리가 납니다. 나무 깎는 소리, 사각사각. 그 소리가 무엇인지, 누가 내는 것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 서연은 결심합니다. 내일 새벽 그 소리가 나면 이번엔 마당으로 나가보겠다고. 사람의 몸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병이 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열이 오르거나 숨이 차는 것과도 다릅니다. 뭔가가 안에서 밀려오는 느낌.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안에서 자라는 느낌. 서연은 그것을 아직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날 아침 손등을 봤을 때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실금 하나였습니다. 오른손 검지 첫 번째 마디, 피부가 가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건조해서 생긴 것이려니 했습니다. 겨울이 끝나지 않은 계절이었고 설거지를 하루에 3번 이상 하는 몸이었으니까요. 핸드크림을 바르고 잊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갈라짐이 넓어졌습니다. 하나가 셋이 됐습니다. 셋이 열이 됐습니다. 피부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탄력이 없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마치 말라버린 나무 껍질처럼 눌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손을 빛에 비춰봤습니다. 피부 위로 희미한 무늬가 보였습니다. 나뭇결이었습니다. 나무를 세로로 쪼갰을 때 나타나는 그 결이 사람 손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농담처럼 생긴 공포였습니다. 소리도 없고 통증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손을 움켜쥐었다 폈습니다. 움직임은 정상입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 피부과였습니다. 의사는 손등을 살피고 돋보기를 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직 검사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지를 들고 온 의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검사상 이상은 없습니다. 서연은 되물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피부 조직은 정상이라고, 다만 표면 변화의 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희귀 피부 질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학병원을 권했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서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말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루를 지나 방으로 들어가던 서연이 멈췄습니다. 발 아래가 이상했습니다. 마룻바닥의 틈, 그 좁은 틈 사이로 뭔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늘고 검었습니다. 식물의 뿌리처럼 생긴 것이 바닥 나무 사이를 비집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가락만큼 길었습니다. 서연은 쭈그려 앉아 들여다봤습니다. 뿌리였습니다. 나무 뿌리였습니다. 이 집 마당의 것인지 아래 어딘가에서 올라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이재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루에 뿌리 같은 게 올라왔어요. 오래된 집이라 그런 건지 한번 봐줘요. 이재영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중에는 안 한다는 뜻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뿌리는 다음 날 아침 없었습니다. 사라진 건지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서연은 오래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바닥 틈은 그냥 틈이었습니다. 서연은 손등을 봤습니다. 무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진지를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국 온도 괜찮으십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약간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빈 항아리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씨 여사는 대꾸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췄다가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한 번 더 말해봤습니다. 낮게 짧게. 역시 울렸습니다. 메아리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말하는데 소리가 두 겹으로 들렸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 할머니들이 모여 앉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그 앞을 지났습니다. 할머니 셋이 얘기를 나누다 서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다른 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들렸습니다. 저 집에서 또 시작됐구먼.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다른 곳을 봤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서연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헛기침을 했고 한 명은 일어섰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 집이 어디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나이 든 할머니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딱하다는 것인지 무섭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는 오래 못 살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해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못 살았다. 그 말이 귓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서연은 검색을 했습니다. 이 집의 이름을 쳤습니다. 종갓집 이름, 마을 이름, 지역명. 여러 조합으로 넣어봤습니다. 오래된 지역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지역 향토지에 실린 짧은 글이었습니다.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가문의 며느리 중 20을 넘긴 이가 드물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병이었다는 말도 있고 사고였다는 말도 있다. 다만 하나같이 갑작스러웠다. 기록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20을 넘기지 못했다. 자신은 26입니다. 이 집에 온 지 6달입니다. 손등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뭇결이 새겨져 있습니다.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마루 아래에서는 뿌리가 올라왔다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여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부르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리거나 꾸짖거나 시키거나 할 뿐이지 이렇게 앉으라 하고 마주 앉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씨 여사는 서연의 손등을 봤습니다. 서연이 숨기려 하기도 전에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그 온기가 더 서늘했습니다. 박씨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깨어나는구나. 서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수호신이 네 몸을 택했어. 네가 이 집 사람이 됐다는 뜻이다. 서연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뭇결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손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보다 조금 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겹으로 방 안가득. 박씨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혹은 그 둘이 섞인 것인지 서연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기 때문인지 손등을 가슴 위에 올리고 누웠습니다. 피부가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근두근. 그런데 그 소리에 섞여 아주 작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나무 깎는 소리. 이번엔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뭔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손을 잡았는데 손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이재영이 처음 그것을 감지한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이었습니다. 서연이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용히 빠르게. 이재영은 자리에 앉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없어? 당신 된장찌개 좋아하잖아. 가끔 나도 먹고 싶어서.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해요. 이재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결혼 전 처음 같이 밥 먹던 날 된장찌개 하나만 있으면 밥 2공기도 먹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당신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랬나요? 제가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재영은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걸음거리는 서연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어깨선도. 그런데 방금 그 대답이 서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재영은 일부러 시험해 봤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꺼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둘이 갔던 여행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서 찍은 사진 속 서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영은 더 깊이 팠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 키웠던 강아지 이름을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떠올리는 사람의 속도였습니다. 이재영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자려다 이재영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결인 척 자연스럽게. 손이 차가웠습니다. 겨울 새벽 마당에 세워둔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없었습니다. 이재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서연은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영은 날이 밝을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집안이 잠시 비었습니다. 서연은 장을 보러 나갔고 시어머니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이재영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설치된 CCTV는 3대입니다. 대문, 마당, 현관 내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달아놓은 것들입니다. 이재영은 열흘치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빠르게 돌렸습니다. 열흘 전 새벽 2시였습니다. 현관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분명히 서연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보조 가방 하나. 조용히, 아주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울면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재영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굳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서연이 나간 뒤 대문 CCTV에 서연이 찍혔습니다.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서 사라졌습니다. 밤 2시의 어둠 속으로 이재영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열흘 전 새벽 2시. 그런데 이재영의 기억으로는 그날 아침에도 서연이 밥을 차렸습니다. 그날 점심에도 서연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서연이 시어머니 방에 약을 갖다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짐 싸서 나간 서연. 그리고 그 뒤로도 이 집에 계속 있던 서연. 같은 날, 같은 시각 기준으로 2명의 서연이 존재했습니다. 이재영은 노트북을 닫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고 자란 이재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인형들이 있었고 제사가 많았고 어머니는 항상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상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은 한복을 입은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영은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노파 앞을 지나쳤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재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봤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이재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서연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니면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재영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노파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영은 노파에게 다시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영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연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서연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무언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재영은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박씨 여사는 목각 인형들이 놓인 선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형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사람 형태였습니다. 여자 형태였습니다. 이재영이 목소리를 눌러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이 집에서 도망쳤어요. 열흘 전 새벽에 CCTV에 찍혔어요. 박씨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서연은 뭡니까? 그게 뭔지 어머니는 알고 있죠? 박씨 여사는 천천히 인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가문에 순종하면. 박씨 여사는 말을 골랐습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도 며느리가 될 수 있다. 이재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은 그런 집이다. 네 아버지도 알았고 그 아버지도 알았어. 대대로 이어온 것이야. 이재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가 낯설었습니다. 이 집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곳인데 지금 이 순간 처음 보는 공간 같았습니다.
벽도, 천장도, 바닥도 모든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참이었는지 행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재영을 보고 웃었습니다. 서연의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이재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분명히 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체온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뭉텅뭉텅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 새벽 진짜 서연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울면서 뒤돌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이 집에 남아있는 이것은. 이재영은 그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선반 위 목각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 형태의 인형. 머리카락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재영은 걸음을 멈추고 그 인형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에 닿으려다 멈췄습니다. 인형의 손등에 아주 가늘게 나뭇결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재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주를 접으며 조용히.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재영은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혼자.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진짜 서연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원한이란 것은 죽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원한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품은 원한이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죽은 자의 한은 세월이 씻어주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서 참고, 살아서 견디고, 살아서 떠나야 했던 사람의 한은 다릅니다. 그 한은 형태를 얻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됩니다. 서연의 한도 그랬습니다. 이재영이 그 사실을 안 것은 서연의 방 안에서였습니다. 진짜 서연이 떠나던 날 밤 무엇을 두고 갔는지 이제야 찾아본 것입니다. 방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옷도 소지품도 사진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가져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 맨 안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쪽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영은 한 줄을 읽고 멈추고 다시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내게 한 일을 그냥 두고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겼습니다. 내 머리카락, 내 피, 내 눈물로 만든 것을, 내 손으로 깎은 것을, 내 대신 이 집에서 살아라 하고 빌었습니다. 이 집이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해달라고. 이재영은 쪽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직접 깎은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그 소리, 나무 깎는 소리, 사각사각. 그것이 마당에서 나는 귀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이 집 부엌 한켠에서 아무도 자지 않는 새벽에 혼자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아 넣었습니다. 손을 베어 피를 묻혔습니다. 울면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빌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나무에 담아 이 집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재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맞서기 싫다는 핑계로, 원래 이런 집이라는 핑계로, 서연이 새벽마다 소금을 뒤집어 쓰는 동안, 서연이 손이 트도록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연이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돌아오는 동안, 이재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쪽지가 지금 이 집에 있는 것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원한이 형상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과 피와 눈물이 담긴 인형이 서연의 얼굴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남아서 서연 대신 밥을 차리고, 서연 대신 설거지를 하고, 서연 대신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연을 대신하려 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재영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벌하러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여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인형들 앞에 앉으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반 위 인형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정면을 보고 있던 인형이 오늘은 박씨 여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7개가 전부 박씨 여사를 향해 있었습니다. 박씨 여사는 인형을 집었습니다. 오래 다뤄온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인형이 따뜻했습니다. 나무는 원래 차갑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더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사람 체온처럼 따뜻했습니다. 박씨 여사는 인형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박씨 여사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달랐습니다. 뺨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말랐을 때 생기는 그 균열이 서연의 얼굴 피부 위에 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뺨에서 턱까지 선명했습니다. 박씨 여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눈동자 색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잘랐을 때 단면에서 보이는 그 연한 미색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메아리가 실렸습니다. 2겹, 3겹으로 울렸습니다. 마치 빈 목재통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저 오늘 일이 좀 있어서요. 서연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꺾이는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관절이 꺾이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역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계속 앞으로 왔습니다. 박씨 여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이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선반을 봤습니다. 인형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선반 위 인형들이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선반 끝에 걸쳐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그때 첫 번째 인형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바닥에 닿았는데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바닥 위에 똑바로 섰습니다. 두 번째가 떨어졌습니다. 역시 섰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씩 차례로 바닥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박씨 여사를 향해. 박씨 여사는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 물러섰습니다. 인형들은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7개가 한 방향으로 서서 바라보는 것이 박씨 여사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게로 내리눌렀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서 이 인형들을 만들어 온 것도 자신이었고, 이 인형들에게 기도를 올린 것도 자신이었고, 이 인형들을 가문이 수호신이라 믿어온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씨 여사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이 집에 온 지 2해 만에 죽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 역시 오래 못 버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박씨 여사는 그들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으켰고 소금을 뿌렸고 부정탄년이라 불렀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가문의 죄인이라 했습니다. 가문의 수호신이 며느리를 택한다고 믿었고 며느리가 버티지 못하면 며느리의 탓이라 했습니다. 그 믿음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갔는데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균열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마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가장자리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운 가루였습니다. 톱밥이었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 나오는 그 연한 톱밥이 서연의 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여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멈췄습니다. 박씨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책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 눈빛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말로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여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서연을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를 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바닥에 서 있는 인형들을 봤습니다. 인형들도 박씨 여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에 박씨 여사가 있었습니다. 바닥의 인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나무가 바닥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느렸습니다.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려온 것처럼 여유롭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박씨 여사 쪽으로. 박씨 여사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겨우 섰습니다. 문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서연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비키지 않았습니다. 비켜.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서 톱밥이 계속 흘렀습니다. 얼굴의 균열이 빛을 받아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여사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인형들이 가문의 수호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집에서 학대받다 사라진 며느리들이 남긴 것이라는 것을,
저마다의 한이 나무에 깃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들이 지금 이 방 안에 모두 모여 있다는 것을. 인형들이 박씨 여사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균열이 목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손등의 나뭇결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톱밥이 바닥에 쌓였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사각사각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씨 여사의 숨소리만 짧고 가쁘게 이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서연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말이 나왔습니다. 두 겹, 세 겹으로 울리는 목소리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가 겹쳐 있었습니다. 높낮이도 달랐습니다. 세대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가 방 안가득 울렸습니다. 벽이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지 드셔야죠. 박씨 여사의 눈이 감겼습니다. 박씨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인형들이 발치에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목재가 습기를 머금었을 때 나는 냄새. 이 집 전체에서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씨 여사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고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덜렸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 집 마루가 이렇게 차가웠나 생각했습니다. 평생 살았는데 몰랐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씨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나왔습니다.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었어. 나도 알았어. 박씨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집에 온 며느리들에게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 나무 인형들 앞에서 흘렀습니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어. 대를 이어야 한다고, 수호신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 시어머니한테도 같은 꼴 당하면서 나도 그렇게 했어. 박씨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것처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하는 것인지, 서연 앞에 오기까지 이 집을 거쳐간 이름 모를 며느리들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그때였습니다. 사당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둔한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재영이 복도 쪽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당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사당 제단 위 촛불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족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계보가 적힌 그 오래된 족자가 위에서부터 천천히 타내려 오고 있었습니다. 이재영은 끄려 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불이 제단천에 옮겨 붙었습니다. 나무 기둥이 받았습니다. 이 집의 기둥은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잘 말린 나무였습니다. 불이 붙으면 잘 타는 나무였습니다. 이재영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사당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나무와 종이와 천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재영은 어머니 방 쪽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씨 여사는 아직 바닥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없었습니다. 인형들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고운 톱밥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발이 그 위를 밟았습니다. 사각거렸습니다. 이재영은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박씨 여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이재영이 이끄는 대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당 쪽에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지붕 위로 불이 올랐습니다. 오래된 기와가 열기에 터졌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건너편에 섰습니다. 집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차분히, 완전히. 불길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곱게 올랐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나와봤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이재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봤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그 위로 불이 올랐습니다. 박씨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흘린 뒤였습니다. 불이 잡히기 전 사당 쪽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재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재단 밑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불 속에서 열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인형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재영이 알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가문의 기록에 이름이 없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집이 다 타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짧은 기사였습니다. 지역 명문 종갓집 전소, 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던 고택이었다는 내용, 방화 여부 조사 중, 가문의 마지막 후손 행방 불명. 이재영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씨 여사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일시적 실어증이라 했습니다. 회복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먼 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시장 근처 좁은 골목에 조그만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단정했습니다. 가게 안에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선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 손등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나뭇결처럼 생긴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흉터였습니다. 살아있는 피부 위의 흉터였습니다.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선반을 닫고 물건을 정리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서연이었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추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이 없습니다. 이 집에 새벽도 없습니다. 소금도 없고 모욕도 없고 잠들 자격도 없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이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하루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서연은 이 골목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타고 남은 종갓집 터였습니다. 소방 작업이 끝나고 조사도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뒤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 토막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재가 쌓였습니다.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당이었던 자리는 그냥 땅이었습니다. 석등도 쓰러졌습니다. 처마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뭔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것이었습니다. 제 위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을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혹은 방금 누가 놓고 간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여자 형태였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나뭇결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가 날렸습니다. 인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 인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기쁜 웃음인지 기다리는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집이 사라졌습니다. 가문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형은 남았습니다. 인형은 언제나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